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동호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 연일 바쁘시죠? 네, 조금 바쁩니다. 뉴스 계속 터지니까 주말이고 뭐고 없을 텐데. 빙상인 2차 추가 피해자들 폭로가 됐고, 예. 또 한편에서는 빙상연맹 이거 해체를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대한체육회장이 그러던데, 직접적 관할자는 대한체육회장일지 모르나 원래는 정부 관리들이 이런 걸 주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체육개혁이 지금 제가 보니까 네. 물 건너가는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역시 이기흥 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오늘 이기흥 회장이 빙상경기연맹 해체해서라도 잘못된 거였으면 고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한체육회가 굉장히 복잡한 게 체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이면서도 개혁의 주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가 우리나라 체육의 이제 그 현장까지 다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한체육회가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이강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사례 들면서 빙상경기연맹 파산을 시켜서라도 이거 해야지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심정이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빙상경기연맹 해체하더라도 이번에 뜻을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체부는 파산까지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 소극적이고 조마조마했어요. 이 얘기를 못 해버리니까 대한체육회장이 오늘 빙상경기연맹 해체해서라도 잘못된 것들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개혁의 칼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대한체육회가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책임지는 일이 있습니까? 책임져야지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으면서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개혁의 칼을 쥐겠다고 나서는 자기가 개혁 심판대에 올라야 할 점이 많은데 오히려 개혁의 주체가 됨으로써 그동안 체육회가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구조적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논점에서 살짝 비켜가고 예. 자기가 심판관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기흥 회장은 죽기를 각오하고 본인의 진퇴가 걸려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 개혁 국면이라는 전장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살 길을 찾아놓고 나왔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제 최초로 언론에서 이기흥 회장 사퇴하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네. 스포츠 미투를 거쳐가지고 지난 1월 14일, 15일에 이기흥 회장 책임론이 언론에서 최고조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6일에 이 문체부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체육국장이 나와가지고 최고조의 관심사가 이기흥 회장의 사퇴론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온통 이기흥 회장 사퇴시킬 거냐 물어봤는데 예. 이 자리에서 문체부 체육국장이 IOC의 헌장도 있고 이기흥 회장은 이 대한체육회장뿐만이 아니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단체의 독립성을 살려줘야지 된다.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기흥 회장을 살려주는 거죠. 근데 이기흥 회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나기만 하면은 자신이 체육회장직에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개혁안을 못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개혁안이 만들어져도 그거를 집행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장이거든요. 그럼 개혁안을 받아가지고 이기흥 회장은 나는 죄송하다는 말,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버리고 우리가 개혁하겠다고 나서버리면 이들이 개혁 국면에 주도하는 개혁의 아이콘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개혁 논의가 나오는 테이블에 대한체육회는 당신들이 우리나라 체육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알지만 현재 이 국면에서는 당신들 역시 잠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나 집단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테이블에서 빠져라. 저 밑에 저 배심원 대상석에 가서 일단 앉아 있고 필요하면 우리가 불러다가 견해를 청취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따져보겠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있다가 지금 집행부석에 와서 앉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책임 있는 문체부에서는 왜 여기 앉아? 당신 자리는 저기라니까 라고 못하고 있고 예. 그럼 문체부는
이제부터 설명 딱 듣자마자 저도 장사미사인 저도 알겠는데 문체부는 왜 그리 물컹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부가 의지를 가지고 내 직을 걸고서라도 예. 이번에 체육개혁을 단단히 대한체육회를 뿌리 뽑겠다라고 대들지 못한 거였었죠. 이게 얼마나 문체부가 무책임한 거였었고 판단에 착오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 스포츠 미투가 이어지면서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이강윤 선생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빙상연맹 해체해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고쳐라. 거기다가 대통령께서도 한마디 했었죠. 수보회의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을 고쳐서라도 다 스포츠 정의 실현해라. 했으면 문체부 그 차관이 나와서 이 체육을 담당하는 이 차관이 나와서 대한체육회를 해체하든 빙상경기연맹 해체하든 이번 기회에 모두 손보겠다고 해서 딱 협상장에 그 개혁 국면에서 개혁의 주도권을 딱 잡고 체육회장 불러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 이해가 안 가네요.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이 있으면 예.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그 수준으로 말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 이미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브리핑에서 체육국장이 나와가지고 스포츠단체 독립성을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사퇴는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기대를 걸 만한 거는 그거 하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육계 바깥에다가 윤리센터라고 해서 일종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금 신설이 됐습니까? 지금 만들자는 겁니까? 예, 설립 법안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 엄벌을 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하고 징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계속했었고 이 논의도 계속 됐었습니다. 근데 윤리센터 만들자고 해놓고선 수사권하고 징계권 딱 다 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수들 불러다 상담하고 끝이에요. 가해자 확인하고서 징계를 해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고발을 하겠습니다. 요청했다.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대한체육회에 있는 인권센터도 지금 하는 일이 그런 거고 클린 스포츠 센터도 지금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뭐 일자리 창출만 한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래서 제가 이제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예. 이번에 또 한 번 느끼는데 네.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도 개혁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또 한 번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개혁은 이제 반개혁과 개혁의 그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항하는 사람과 예. 바꾸려는 사람의 그런 대결 국면에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가 이번에도 역시 이긴다. 아무리 고난과 국민의 지지가 있어도 책임져서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어차피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누군가는 이 희생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오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관료들이 많이 있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수고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오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를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봤죠. 그렇군요. 참 저는 최악의 경우에 해체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의지가 강한 걸로 알았는데 그 주체가 대한체육회냐 아니면 문화관광부냐에 따라서 양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 이면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미처는 몰랐는데 우리 최 평론가님께서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 어쨌거나 대한체육회는 문체관광부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산하기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산하기관들은 다 관리감독청에 굽신굽신하고 눈치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근데 됐냐면요. 체육회는 왜 이리 뻣뻣하고 세답니까? 문체부가 지금 19년이니까 3년 전에 네. 2016년도에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손을 들어버렸어요. 항복. 문체부가?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윤 회장이 굉장히 천운을 타고난 사람인데 예. 이 회장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국정농단이 벌어졌죠. 아, 박근혜 국정농단. 예. 예, 예. 국정농단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국정농단의 그 발원지가 어디였습니까? 정부 기관에서는 문체부였었죠. 그렇죠. 무슨 뭐 미른가 김종 차관부터 해가지고 스포츠 미르, K 어쩌고. 스포츠 K, 그다음에 승마 전부 다 그래요. 문체부 다 박살 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보낸 인물이 조윤선이었습니다. 예, 조윤선 장관. 예, 예. 조윤선 장관 왔을 때 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훈 회장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조윤선 장관은 어쨌든 간에 이 문체부도 수습하고 대한체육회도 포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발맞춰 나가려고 했는데 예. 이기용 회장이 그때 내걸은 게 있었죠.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문체부가 연간 한 4천억 원 정도를 대한체육회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당시까지는 대한체육회에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문체부가 평가를 해서 종목별 단체에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이기용 회장이 예.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빙상경기연맹 얼마, 핸드볼 얼마, 뭐 배드민턴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아니라, 예. 각자 다이렉트로 이렇게 종목별 단체로 문체부가 평가를 해서 이것을 조윤선 장관이 지금 시끄럽고 문체부 어지러운데 우리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체육회도 협조해서 조용히 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이기용 회장이 그럴 용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 문체부가 예산을 종목별로 뿌려주는데 그러지 말고 대한체육회가 분산할 수 있게 일단 통으로 4천억 원을 대한체육회에 넣어달라. 자본 배분권을 나에게 달라. 예. 그래서 그거 조윤선 장관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률에 근거하니 안 줄 수가 없죠. 주면은 대한체육회장은 이제 자신이 호가호의를 하면서 종목별 단체를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당연히 지배력이 세지고 마치 지금 나라 돈으로 자기 생색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마치 얼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이 은근히 겁도 줄 거고. 거기에다가 체육국장이 16일에 스포츠 단체 우리 정부는 독립성을 지켜준다. 우리 손 못 댄다. 뭐 물러나라, 뭐 계속해라 이런 얘기 못 한다. 이렇게 해버렸으니 예. 이기용 회장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개혁하겠다 내가 이렇게 형국을 끌고 가니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거죠. 그 조윤선 장관이 뭘 모르고 그냥 체육회장이 뭐라 말하니까 뭐 그리 하시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때는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 조윤선 장관도 이제 국정감사장에 불려가가지고 맨날 깨지고 할 때에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문체부가 업무 기능 상실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습이 중요하니 이게 참 알고 보니까 그 박근혜, 최순실, 승마 그 여파라. 이게 지금 곳곳에 예. 사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어쨌건 참 근데 중요한 교훈 이경수 선생님. 예.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가 이긴다. 두 번 강조하시네요. 예. 근데 이 공무원 중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하나 바뀐 겁니다.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명확히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예. 대통령께서 이 건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들 회의 때 일부러 하나의 별도 꼭지로 강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신문 보도도 그 제목으로 나갔고. 예. 그랬으면 주무부처인 문체부 사람들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알아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체육회 니들이 잘해봐. 니들이 사고 쳤잖아. 지금 이거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만 봉합이 돼가지고 체육회가 개혁하겠다가 나서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뭐 기본은 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그 대한체육회가 맡아서 하다 이래 된 거야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도 그게 전화에 한 꼭지로 전해드렸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관심과 감시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딴 얘기 하나 할게요. 예. 이승우 선수가 왜 저 아시안 게임인가 지금 대회 아시안컵. 이름이 그렇죠. 아시안컵. 예. 아시안 게임은 끝났지. 이렇게 제가 무식하죠. 아시안컵이요. 예. 아시안컵 중국하고 3차전인가? 거기인데 자기 안 뛰게 해줬다고 뭐 물병을 발로 뻥 찼대는데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야 그 장면을 못 봤으니까 그럴 텐데 그 물병 차는 일이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승우 선수가 21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아들뻘 되는 이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여워요. 귀엽게 느껴지는데 네. 생긴 것도 귀엽던데. 예, 근데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예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천수인가도 막 고종수 이런 예, 애들도 예. 이런 선수들도 그러지 않았어? 예, 그랬죠. 예. 이제 이 대기 선수, 네. 그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그 골대 뒤에서 몸을 풀거든요. 그래야겠죠. 예, 거기 몸을 풀고 있다가 이제 벤치에서 사인 보내면 교체 투입되는 건데,
이천수 선수가 이제 뛸 자리, 이천수란다. 이승우 선수가 뛸 자리가 네. 구자철 선수하고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아 맞다. 축구는 포지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있어서 예. 아무나 비면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오. 뛸 수 있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교체를 안 해주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반 얼마 안 남겨놓고 구자철 선수를 투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이제 몸만 풀고 자기 못 뛰게 된 거죠. 근데 이승우 선수 생각에는 뭐 벤투 감독 오고 난 뒤에 난 계속 찬밥이야.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이 골대에서 벤치로 오면서 물병을 세게 차고 수건도 그냥 거기다 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감독에 대한 항의 시위인지 나 예. 불만 많다. 예. 아니면은 감독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찬 건지는 본인만이 알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 팬이 보기에는 저건 이 혼자 뭐 복싱이나 테니스도 아니고 단체 경기에서 자기 못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불만이 온 거였었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 먼저 이 그 형들이 대표팀 형들이 이승우 마음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김병지 같은 국내에 있는 선배들은 저 나이 때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냐 저런 행동 이렇게 이제 다 풀어 적어서 수습은 됐거든요. 네. 수습은 됐는데 저는 통과 의례라고 봐요 일종의. 통과 그래.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한국인이지만 중학교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서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계속 축구하면서 성장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하는 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스페인이에요. 감정의 표현 방법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한국 전통적이라기보다는 외국에 훨씬 많이 젖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국민 TV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연령대가 제가 좀 높은 거를 알고 있어서 이승우 선수보다는 예. 박찬호 선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찬호 예. 선수는 예. 한양대학교 때 메이저리그 갔잖아요. 갔다가 한 1년 있다 봤는데 발음도 이상해지고 제스처도 막 화려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승우 선수는 중학교 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이거 찬 게 물병 찬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국내 그 연령별 대표팀이 와가지고 대회 뛸 때도 자기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A보드라고 그 축구장에 그라운드 옆에 광고판 있거든요. 예. 그거를 걷어차기도 하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심에게 마음에 안 드는 판정이 내릴 때 항의할 때도 굉장히 막 이 손짓이 크면서 화려하게 완전 스페인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팬들이 보기에는 물병 차고 이러는 우리는 좀 생소하죠. 때문에 이제 예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승우 선수에게 제가 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한국 대표팀이 왔을 때는 이제 좀 더 영리하게 이 한국 국내 팬들의 정서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봐라.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의 그 개성, 그리고 이 제수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양념거리도 좋던데. 그런 개성을 잃지 말아다오. 저는 오케이. 그런 다만 개성 잃지 말아다오. 조금 얕게 행동해라. 예. 국내 스포츠 팬들의 정서 같은 걸 감안해서 쉽게 말하자면 너 싸가지 없는 예의도 없는 밖에 나가서 조금 꽁 좀 찬다고 와서 시건방 떠는 이런 소리는 들을 필요는 없지 않니? 체육이나 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네가 물병 차고 수건하고 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괜히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좀 이래라 뭐 이런 뜻이다. 근데 우리가 그 천재라고 했던 축구만 보면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천재들의 삶은 다 불우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재적인 특징의 이 품성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 사고 의식이나 아니면 행동들이 있잖아요. 고종수. 오 맞아. 유명했어요. 이천수도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앙팡 테리블. 이천수. 또 이승우도 뭐 천재라고 단언하기 힘들지만 재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의 그런 축구도 축구지만 재능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벤투 감독이 이승우를 좀 덜 믿어하나요? 이거는 감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점을 높이 사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면 피지컬이 좀 약하죠. 몸 체력 이런 거. 신장이 좀 작아요. 신장이 작더라도 마라도나처럼 우리 옛날 말로 방송 용어는 아닌데 갑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 안 부딪혀도 밀리는데 밀리지 않는데 이승우 선수는 밀리죠. 메시도 자꾸 갑바도 좀 약하지 않아요? 메시는 그래서 갑바 좀 있죠. 있나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는 공격수지만 원톱짜리다 혼자 올려다 놓으면 1대1로 경기 뚫고서 몸싸움에서 버텨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발재간도 좋고 순간 스피드가 뛰어나서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에서 골을 넣을 때 네. 본인이 첫 번째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컨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누구 맞고 그러니까 뭐 튀어나오거나 황의조나 누가 슛하는데 튀어나오는데 리바운드 된다든지 아니면은 수비수 실수로 흘러나온 공은 워낙 빠르고 발재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볼을 처리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으나 그러니까 이선 공격수로서는 네. 공격이 있으나 원톱이나 공격수로서 1대1에서 몸싸움에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 체력이 그런 중요하구만. 피지컬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좀 약점이 있죠. 이거는 이제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도 와가지고 보면은 이승우 선수는 절대로 대표팀에 뽑지 않을 겁니다. 이 히딩크 감독은 기본적으로 유럽 선수와 비슷해야 된다 체격이. 그래서 일단 키 큰 선수를 뽑았거든요. 몸싸움에서 뒤지지 않을. 예. 네. 스킬이나 기술은 그 두 번째고 체력과 1대1 다툼에서 어깨 내주지 않고 밀리지 않고 어깨 내주지 않고 좀 전문 용어 쓰는 거. 반대로 이런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라 기술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 뭐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조광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발재간 좋고 패스 정확하고 빠르고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그 티키타카 빠르게 공 연결하면서 스페인식으로 이러려면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고 패스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들은 이승우 선수를 뽑겠죠. 높게 사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발 빨리 구조적인 문제가 워낙 깊어서 빨리 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만 천천히 가더라도 좋으니까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고 지금 또 우리 최 평론가님께서 이 인터뷰 첫 부분에 지적해 주셨듯이 문체부가 좀 더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함으로써 대한체육회에는 과연 뜯어고칠 점이 없는가, 거기에 더 깊은 문제의 핵심은 없는가, 이것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번부터는 진짜 체육 스포츠 얘기로 좀 그 시간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